자, 이제 25페이지 보시면 재무상태표 있어요. 재무상태표. 아까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뭘 배웠냐면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다.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등식을 기준으로 자산이 왼편에 있으니까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자산은 왼편, 부채와 자본은 오른편에 있으니까 자, 오른편에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왼편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차변이라고 불러요. 자,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아야 돼요. 뒤에 나오겠지만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것, 요거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한다고요. 언제나 같아야 돼요. 등식이니까 언제나 같아야 되죠. 언제나. 자, 그럼 왼편을 왜 차변이라고 하나? 오른편을 왜 대변이라고 하나? 몰라요. 그냥 그러기로 했어요. 이런 거 궁금해하지 마시라고요. 왼쪽이 왜 차변이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차변이에요. 그냥 대변이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26페이지에 그림 1-8이 있는데 아까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예요. 아까 자,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의 명칭을 적어주고 자, 왼쪽에다가 기업의 명칭을 적고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상태, 부채상태, 자본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니까 어느 특정 시점인지 그 시점을 적어주고 자산은 왼편, 차변, 부채와 자본은 오른편, 대변에 쓴다. 이거를 다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예제 2번 해보세요. 예제 2번. 자, 자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물음 1번을 보니까 그 표를 작성해 보래요. 표를. 여기다 좀 표를 좀 그려보죠. 현금, 사무설비, 소모품. 현금, 사무설비, 소모품 이렇게. 자, 얘네들은 다 자산이죠. 그 오른편에 부채 미지급금. 예, 부채예요. 그리고 갑 주식의 자본. 얘가 자본이죠.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양가로 8번까지 읽어보면서 어디에 얼마의 금액을 적어야 되나 살펴보시면 돼요. 양가로 1번부터 보면 자, 김주식은 X1년 중 현금 10,000원을 투자해서 투자 자문 영업을 개시했대요. 그럼 김주식이라는 사람이 이 투자 자문 영업을 하는 회사에 10,000원을 투자한 거죠. 그러면 회사에 현금이 늘어요. 10,000원. 그렇죠? 처음에 기업을 영위하기 시작해서 투자한 거 걔가 자본금을 구성한다고요. 그래서 자본에다가 10,000원을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자, 언제나 좌변과 우변이 성립해야 된다고. 같은 등식으로 성립해야 된다고요. 현금만 10,000원 늘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런 걸 이제 복식북이라고 한다고요. 차변의 금액을 적고 똑같은 금액을 오른쪽에 적는 것. 요걸 이제 이중북이, 복식북이, 이중작성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 양가로 2번. 컴퓨터 및 관련 설비를 10,000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그러면 컴퓨터 및 관련 설비라는 사무 설비가 10,000원어치 증가한 거죠. 근데 이게 외상으로 사온 거잖아요. 외상은 내 빚이죠. 부채가 늘면 돼요. 미지급금, 아직 주지 않은 돈. 외상이니까 아직 돈을 안 준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소모품 1,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그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늘어나고 1,000원만큼 늘어나죠.
근데 얘가 현금 주고 샀다고요. 현금은 뭔데? 자산이잖아요. 근데 자산이 줄었죠. 이렇게 해도 등식이 성립하죠? 좌변 0, 우변 0 이렇게. 장가로 4번. 고객들에게 투자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3만 원을 받았대요. 그럼 3만 원이라는 현금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나는 투자 자문업을 하는 회사인데 투자 자문 용역을 했으니까 내가 영업해서 번 거잖아요. 얘를 수익이라고 한다고요. 뒤에 보겠지만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래의 결과를 수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본을 늘리시면 돼요. 뒤에 나와요. 뒤에 손익계산서 할 때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양가로 5번. 직원들에게 급여 8,000원을 지급했죠. 그럼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어요. 8,000원. 이게 나갔죠. 그런데 급여라고 하는 건 비용이거든요.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초래해요. 수익이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고 비용이 자본의 감소를 초래해요. 그래서 자본에다가 마이너스 8,000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케이? 양가로 6번. 컴퓨터 관련 설비의 외상대금 중 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아까 10,000원어치 사면서 우리가 외상으로 사왔잖아요. 이 10,000원 중에 4,000원을 현금으로 갚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금 4,000원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고 그거만큼 부채도 줄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양가로 7번. 김주식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금 6,000원을 인출했죠. 그러면 현금 6,000원이 이렇게 줄어요. 줄는데 아까 이 김주식이 지금 김주식이 빼간 이 6,000원은 처음에 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투자한 자본금 10,000원 중에서 6,000원을 뺀 거라고요. 그래서 이 10,000원 중에 6,000원이 줄면 돼요. 마지막 양가로 8번. X1년 12월 31일 현재 소모품 중 500원이 미사용된 상태로 있대요. 소모품을 1,000원어치 샀는데 그 중에 500이 미사용됐대요. 그럼 나머지 500이 사용된 거잖아요. 사용된 소모품은 우리가 비용 처리해요. 이것도 뒤에 나와요.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 돼요. 이만큼. 사용했으니까 줄어들면 되죠. 사용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줄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도 주는 거잖아요. 언제나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자산이 줄면 자본이 주는 거예요. 부채가 늘면 부채가 늘면 그때도 자본이 줄죠. 자산이 늘면 자본이 느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줄었으니까 자본이 그만큼 줄면 돼요. 그래야 회계 등식이 성립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물음 2번을 보니까 요걸 바탕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해 보래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게 언제냐면 X1년 12월 31일이죠. 자, 회사 이름이 뭐냐면 김주식이에요. 자산에 뭐가 있어요? 현금이 있죠. 얼마가 있냐면 요거 쪼르륵 다 계산하시면 되죠. 자, 이거 10,000원 없어지고 얘가 9,000원, 21,000원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 다음 사무설비 얼마가 있냐면 10,000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모품 얼마가 있냐면 500원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다음 오른쪽에 부채 적는다 그랬죠. 부채 뭐 있냐면 부채 미지급금 있잖아요. 미지급금 얼마 있냐면 지금 6,000원 남아있죠. 자, 갑주식의 자본은요 얼마냐면 여기 40,000원이고 14,000원이고 그러면 26,000원이고 25,500원 이렇게 남아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나 이 차변과 대변의 합이 같아야 되니까 맞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31,000원이니까 31,500원. 자, 이쪽은요. 31,500원 이렇게 되겠죠? 항상 같다고요. 오케이? 자, 28페이지 와보시면 이제 손익계산서 있어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과 비용을 보고해 주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가 자산부채 자본이었다면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는 수익 비용인 거예요. 수익 비용을 보고해 주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영 성과를 보고해 주는 거죠. 얼마를 벌었나? 경영 성과를 보고해 주는 거예요. 이 경영 성과를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자, 하나가 재산법이죠. 하나가 손익법이에요. 재산법은 기말의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서 계산해요. 결국 자본의 변동이죠. 그러면 회사의 순이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회사의 자본이 변동했다는 얘기는 경영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변동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변동으로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 이 자본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자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거래로 인해서 변동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본 거래고요. 하나가 뭐냐면 손익 거래예요. 이 두 가지 거래에 의해서 자본에다 변동하는데, 자본 거래는 기업과 소유주 사이의 거래를 얘기한다고요. 손익 거래는 이런 거래 아닌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과 소유주의 거래는 우리가 돈 번 게 아니에요. 아니, 기업 주인이랑 그 기업이랑 거래한 건데 뭘 돈 번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돈만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경영 성과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 자본의 변동 안에 혹시나 자본 거래가 들어가 있다면 그 자본 거래를 조정해 줘야 돼요. 요렇게 계산하면 재산법에 의한 경영 성과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손익법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해요. 그런데 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용어는 손익계산서, 손익거래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손익거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산법처럼 경영성 자본거래를 고려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그냥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손익법이죠. 그래서 28페이지의 양가로 1번 재산법을 먼저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결과를 경영 성과라고 한다. 그리고 그 경영 성과를 금액으로 표시하면 걔가 당기순이익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들어놨죠. 자, 회계법인 진의 X1년 재무상태 중 자본만을 표시한 것인데, 자, 요 자료를 이용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어보면 최초에 투자한 금액이 3만 원이에요. 그럼 기초 자본이겠죠? $30,000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직원 월급으로 4,000원이 나갔고요. 전기요금으로 1,000원이 나갔어요.
다음에 회계 서비스 수입. 회계법인이니까 회계 서비스로 돈 번 게 매출일 거예요. 회계 서비스 수입이 2만 원이죠. 그 다음에 회계법인 진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 대표이사가 처음에 투자한 금액 3만 원 중에서 빼갔대요. 갑자기 필요한 일이 있었나 보죠. 6천 원 빼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모품 사용한 게 400원이 있죠. 소모품 사용한 비용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랬더니 기말의 자본이 38,600원이 됐더라 그 얘기예요. (3만원에서) 이거 쪼르륵 다 더하고 빼면 38,600원이 나오더라 그 얘기죠.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재산법에 의해서 이 회계법인 진의 경영성과를 계산해보자 그 얘기예요. 자, 재산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재산법 자, 기말자본에서 자, 기초자본을 빼고 혹여나 자본거래가 있다면 이 자본 변동 안에 자본거래로 인한 변동분이 있다면 그 자본거래를 고려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재산법에 의한 경영성과가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되죠. 자, 기말자본이 얼마냐면 여기 38,600원이죠. 자, 기초자본이 얼마예요? 3만원.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요거를 다 더하고 뺀 게 나오는 거죠.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결국 얘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하고 뺀 결과가 얘라고요. 8,600원. 그런데 이 안에 자본거래가 있으면 고려해줘야 돼요. 자본거래가 있죠. 여기 대표이사 인출액. 이 회사와 대표이사는 기업과 소유주의 관계잖아요. 여기가 자본거래라고요. 자본거래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죠. 마이너스 효과를 없애려면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재산법에 의한 경영성과가 나오죠. 얼마냐면 14,600원 이렇게 나오죠. 요게 경영성과예요. 요게 요렇게 계산하면 재산법에 의해서 계산한 거라고요. 자, 그런데 손익법에 의해서 계산하면 수익과 비용을 빼면 돼요. 자, 수익에서 자, 비용을 빼면 되죠. 자, 수익이 뭔지 비용이 뭔지 구분해 보세요. 얘는 자본이죠. 직원 월급은 급여라는 비용이에요. 전기요금도 비용이에요. 회계 서비스 수입은 우리가 돈 번 거예요. 수익이죠. 대표이사 인출액은 자본거래니까 손익거래에 들어오지 않고요. 소모품 사용액도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 수익이 얼마? 여기 2만원. 자, 비용이 얼마? 저 직원 월급 4,000원. 전기요금 1,000원. 그 다음에 회계 서비스 수입이 2만원 여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비용 소모품 사용액 400원. 이렇게 하면 14,6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죠. 재산법에 의하면 이렇게 일단 요 금액들을 다 더한 다음에 얘만 빼는 거잖아요. 손익법은 얘 빼놓고 나머지를 다 더한 거잖아요. 이거 똑같다로 결국. 근데 이제 우리는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다 요 손익법에 의해서 작성해요. 요 손익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아시면 되죠. 자, 정리를 해보죠. 자, 수익. 정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리고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온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을 뺀 거를 경영성과라고 하고, 얘를 지금 수치로 표현했으니까 얘가 당기순이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러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손익법에 의해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보죠.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의 명칭을 적어주고 회사의 이름을 적어준다 그랬어요. 회계법인 진이었죠. 얘는 flow, 유량의 개념, 특정 기간의 변동을 나타내는 거니까 기간을 써주셔야 돼요. X1년 1월 1일부터 X1년 12월 31일까지 적어주시고요. 수익과 비용을 적으시면 돼요. 수익을 먼저 적으시면 돼요. 수익 여기 있잖아요. 회계서비스 수입. 자, 2만원 이렇게. 일단 비용을 적으시면 되죠. 자, 비용에 뭐가 있냐면 직원 월급이 있었어요. 얼마 있었냐면 4,000원 있었죠. 그 다음에 전기요금 있었어요. 1,000원 있었죠. 그 다음에 송호품 사용액 있죠. 얼마냐면 저게 얼마냐면 400원 이렇게 있었죠. 자, 얘를 다 더하면 5,400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만원에서 5,400을 뺀 14,600원이 당기순이익이 된다고요.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31페이지 와보시면 예제가 있어요. 자, 1부터 6까지의 금액을 계산해 보라 그랬죠? 상황 A를 보니까 기초자본이 4만원, 기말자본이 모르겠고, 적어볼까요? 기초자본이 4만원이죠. 상황 A를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기말자본을 모르겠죠. 얘를 모르겠어요. 수익이 2만원이고요. 비용도 모르겠죠. 이게 얼마냐면 모르니까 2번. 그랬는데 당기순이익이 얼마냐면 만원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금액은 만원이라고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별다른 예의가 없으니까 그 위에 문제표 위에 문제를 보세요. 다음에 각 상황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자본거래는 없다 그랬으니까 이 자본의 변동에 자본거래가 없다고요. 그럼 이 자본의 변동은 몽땅 다 뭘 거냐면 손익거래란 얘기죠. 그럼 이 손익거래란 얘기는 결국 수익과 비용만 고려한 변동분이다 그 얘기죠. 자, 수익과 비용의 변동분을 고려한 게 뭐예요? 얘잖아, 얘. 그러니까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까지 만원 늘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말자본이 얼마예요? 5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상황 B 해보세요. 상황 B. 기초자본을 모르겠고요. 여기가 상황 A고요. 자, 기초자본 모르겠고 기말자본이 7만원이고 수익이 3만원, 비용이 만원. 자, 그럼 당기순이익 알 수 있죠? 여기서 빼면 되니까 2만원.
이 얘기는 기초에 비해서 기말의 자본이 2만 원 더 증가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 이 5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황 C도 해보세요. 자, 상황 C. 기초 자본이 6만 원. 기말 자본을 모르겠고 수익도 모르겠고 그런데 비용이 15,000원. 단기 순이익이 25,000원.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25,000원이니까 수익은 4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 구할 수 있죠? 기초에 비해서 기말의 자본이 25,000원 늘었다는 얘기니까 기말 자본이 85,0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32페이지 와보시면 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말씀드렸고 포괄이익 쪽을 보시면 포괄이익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자,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소유주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을 얘기한다. 이때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을 손익거래라고 한다. 이게 말씀드렸죠? 아까 다 말씀드린 거고. 자, 우리가 갑자기 이제 포괄이익이라는 용어가 지금 나왔잖아요. 통상 우리가 이제 손익거래에 의해서 이제 발생한 이익을 단기순이익이라고 하는데,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이 단기순이익 말고 손익거래로 발생한 손익이긴 한데, 그 손익거래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 중에 일부를 저 단기순이익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걸로 분류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익거래로 인해서 단기순이익 그리고 기타 포괄이익이 두 개가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 단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이익을 합쳐서 우리는 포괄이익이라고 불러요. 수익과 비용을 빼면 포괄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포괄이익. 자, 기타 포괄이익이 뭔지는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아, 그냥 여기서는 포괄이익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33페이지 와보시면, 자, 수익과 비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자, 수익은 자산의 증가 혹은 부채의 감소를 나타낸다. 왜? 자, 수익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수익은 자본의 증가라고요. 근데 이 자본이 증가하려면 우리 자본 등식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본 등식이죠. 이 자본이 증가하려면요, 자산이 늘어나면 돼요. 자본이 증가하려면 부채가 줄어들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산의 증가나 부채를 감소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종국적으로 자본의 증가를 갖고 오는 것, 그게 수익이라고요. 자, 그럼 비용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용은 반대로 자본의 감소를 갖고 오는 거니까 얘도 자본 등식으로 살펴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건 언제나 자본인데,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려면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면 돼요. 그래서 비용이라고 하는 건 자산의 감소를 갖고 오거나 혹은 부채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종국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 요게 비용이에요. 자, OX 문제 34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2장으로 가죠. 37페이지에.